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봄 햇살 아래 초여름의 날씨를 느끼게 하는 따뜻한 날씨 속에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영월 아카데미를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명사를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드리고자 마련된 열린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강연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59회 단종 문화제를 기념하여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통해서 단종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전해주신 분이시죠. 또한 오늘을 기준하여 1663만 명 이상의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영월의 따뜻한 매력을 널리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강연 시작에 앞서 잠시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항준 감독님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활한 행사 진행과 강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정중히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종료 후에 장항준 감독님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질의응답과 함께 장항준 감독님과 개별 사진을 남기실 수 있도록 특별한 참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영월의 봄을 깨운 남자 장항준 감독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김은희 작가의 남편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를 딱 1년 만에 다시 오게 됐어요. 저희가 영화에서 딱 요 계절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떠났었는데 영화가 총 여러분들 덕에 흥행이 돼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단종제 한다고 해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예. 여기 주최 측에 말씀을 나눈 것이 1시간을 강연을 하고 30분을 질의응답을 이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시까지 강연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문 강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얘기가 다 끝날지 그걸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킵니다. 얘기가 안 끝나도 4시가 되면 그냥 끝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1969년도에 대구에서 이남 1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위에 장손인 저희 형이 있었고 제 밑으로 귀여운 막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유독 저를 귀여워하셨어요. 다른 형제들도 뭐 사랑해 주셨지만은 아주 유독 편애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를 귀여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여워서 그런 겁니다. 귀여워서. 귀여운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잘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일을 하는 것도 없고 좀 보질이 있대
애가 귀엽고 정이 가는 애가 있어요. 자꾸 도와주고 돌봐주고 싶은 애가 있고. 그런가 반면에 자기 맡은 바일 깔끔하게 처리하고 막 하는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한데 밉상이 있어요. 사람은 타고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으로 또 가족의 사랑으로 친구들의 사랑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나쁜 놈은 날 때부터 나쁩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합니다. 순해요. 순하고 자기 뭐 친구들한테도 막 큰 소리 못하고 막 이렇게 양보하는데 이제 변수가 생기죠. 착하게 난 사람이 끝까지 착한 경우가 또 그리 많지는 않다. 사회의 때를 타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말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옆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그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이제 자랐던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이 저의 능력을 결함 같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극도의 학습 부진 능력. 너무 애가 들떨어진 거예요. 너무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우리 보면 공부를 영어를 못해도 수학은 잘하는 애가 있고, 그걸 못해도 국어를 잘하는 애가 있고, 그걸 못해도 다른 과학 약간 이런 거 잘하는 애가 애들이 다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는데 공부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축구를 잘하는 애가 있고, 춤을 잘 추는 애가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있고,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던다든지, 아니면 줄넘기를 잘한다든지, 어린이들은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장점이 전혀 없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얘는 얘 하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게 접니다. 예, 그렇게 큰 어떤 재능도 없이 귀엽기만 하던 제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제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 혹시 여러분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예. 홍콩 영화입니다. 옛날 주윤발, 장국영 이런 배우들이 나오시던 홍콩 영화인데 그 영화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홍콩 누아르의 시작, 홍콩 뉴웨이브의 신호탄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좀 당시로서 엄청난 인기를 부과했던 영화입니다. 여기 이제 86년도인가 7년도에 이제 칸느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유럽 사람들도 경악했고, 그리고 아시아를 완전히 휩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영화가 유독 그랬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 영웅본색 이전의 아시아 액션 영화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 야, 되게 야마도라이드 관객들이 나와서 막 칼싸움을 하는 사무라이 영화, 아니면 닌자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었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 이제 아시아 홍콩 쪽에 가면, 대만 홍콩 이쪽에 가면 이제 소림사 이런 데를 해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절을 지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장 아주 전통적으로 좀 전형적인 이야기는 어떤 남자애가 이제 가족들이랑 소풍을 가요. 산에 소풍을 갔다가 산적을 만납니다. 산적을 만나가지고 이 애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데 산적 두목의 부하가 물어봅니다. 두목님, 이 애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죽일까요? 그럼 산적 두목이 얘기해. 옛날에 악당은 웃음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 놔둬라. 그러면서 애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얘기 잘 들어라. 네가 꼭 커서 나한테 복수하러 찾아오라.
내려가죠. 산을 내려가죠. 그때부터 이 꼬마애의 그 하나 목표가 뭡니까? 복수예요. 예. 부모님의 복수. 예. 저는 그 내가 반드시 어른이 돼서 무술을 연마해서 이 산적두목과 요놈들을 다 없애리라 하는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무술을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이제 물동이를 지고 오르고 막 이렇게 막 끊임없이 수련을 합니다. 막 이렇게 무술을 익히고 막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철사장이라고 이렇게 옛날 그 뜨거운 솥에 밑에서 불을 띄고 그 안에 모래를 넣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왜 넣었다 뺍니까? 뜨거워. 넣었는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우니까 빼요. 근데 여기서 수련을 중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다시 넣습니다. 역시 너무 뜨거워서 못 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진짜 무술의 그 어떤 대가라면 늑두이 가만히 있어야죠. 저는 그 무술 영화의 허점을 일찌감치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청년이 되죠. 무술을 배우고 청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자 이제 내가 이제 무술을 어느 정도 익혔다. 그래서 다시 산적에게 찾아갑니다. 산적아 두목한테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의 원수 너한테 복수를 하러 왔다. 산적두목 여전히 건재해. 그래 1대1로 상대해주마. 덤벼라. 자, 이 웃음기 많은 두목과 이 복수의 차이는 이 청년 둘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요? 두목이 이깁니다. 네, 두목이 이겨요. 두목이 이깁니다. 근데 이 청년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는데 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차 무술로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산적두목이 살고 싶으면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 그러면서 그 중국 치파오라 그러는데 이걸 쫙 하고 다리를 펴요. 주인공이 막 그 수치스러운 모욕감에 울면서 다리를 기어갑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살려주는 대가치고 너무 편한 겁니다. 산적두목이 재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기는 게 어렵나?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무릎 꿇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형식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꿇어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자존심 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 다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자부심은 있어야겠죠. 내가 그림은 자부심이 있어. 내 그림에. 나는 뭐든 내 자부심이 있어. 네. 그것만 지키면 되지. 살아가면서 무릎 꿇어서 해결될 거라고 치면은 와 엄청나게 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네. 남이 억지로 꿀리게 하는 것이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짝 이거 봐가지고 무릎 꿇길 바라는구나. 살짝 꿇어줄 것인가? 그럼 또 무릎 꿇길 바라는 사람은 살짝 꿇어주면 되게 좋아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얘기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제 무릎 이게 무릎을 꿇고 이제 이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이 청년이 다시 이제 마을에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는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요. 그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술을 먹습니다. 낮부터 매일 술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도 이제 낮부터 주막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코가 빨간 할아버지가 혼이 나고 있습니다. 주모한테. 왜 내 돈도 없이 술을 자꾸 달라고 그러냐고. 그거 보니까 이제 이 청년이 자기가 볼 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야 이렇게 뭐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럴 수 있는데 저 할아버지는 나이 먹어가지고 저게 뭐하는 짓인가. 아이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 주변으로 파리가 왱 지나갑니다.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전설의 당나권 고수였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웁니다. 무술을 배워서 다시
이 산적두목을 만나서 부부의 원수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그 홍콩, 대만에서 있는 이제 액션 영화들이 주였는데 이 영웅문 세계 등장은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일단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예, 액션 영화인데도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걸 뺐네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이런 어떤 뭐 옛날식 그 액션 영화들, 막 이런 무술 영화들, 이런 것들이 아시아의 액션 영화를 대표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리는 아시아의 액션 히어로가 탄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소룡입니다. 브루스리.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술 영화를 이소룡이 찍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뭐냐? 그 전에는 이제 액션 영화들을 찍을 때 제 얘기 듣고 계세요? 그래요? 예. 그 전에는 그 액션 영화를 찍을 때 컷이 계속 나눠져요. 야 컷, 쫙 컷. 그리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술 대역이 발차기 하고 다시 들어가서 맞는 얼굴, 쓰러진 누구, 주먹으로 치는 누구, 컷. 무술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편집과 컷으로 무술의 고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영화 편집의 마술입니다. 그런데 이소룡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는 그 풀샷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소룡인데, 저 미남 배우인데, 미남 배우가 진짜 무술을 합니다. 발차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360도 회전, 그리고 연속 발차기들을 현란한 무술을 선보입니다. 뭐가 달랐냐? 끊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영화 배우들이 무술을 익혀서 영화에 출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소룡은 무도인이 영화를 찍은 겁니다.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놀랍니다. 뭐야, 저 진짜잖아. 그때는 CG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뭐야, 쟤 진짜 발차기를 저렇게 빠르게 하네? 진짜로 때리네? 진짜 타격하네? 그리고 막 이소룡의 시그니처 대조음이라 그죠? 밑에 사람이 깔려도 짓밟아요. 쓰러졌어. 근데 머리를 밟고 정작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질립니다. 아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무도인이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간에 이소룡이 그러나 이소룡의 인기가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70년대를 이제 풍미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손님이 많이 든 영화가 이소룡 영화였어요. 다른 백인들이 나온 영화가 아닙니다. 유럽의 흥행 1위 다 이소룡 영화입니다. 이소룡 영화 나올 때마다 전세를 휩습니다. 네. 엄청난 거죠. 지금 그렇지만 어벤져스급 인기입니다. 네. 자, 막 열광을 합니다. 그거 뭐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는 미국에 또 여전한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예, 몇몇 주들은 백인하고 우리 같은 유색인종이 쓰는 데가 달랐던,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백인 중산층 소년들의 방에 최초로 아시아 배우의 브로마이드가 붙게 되는데 그게 이소룡입니다. 네. 자기네가 멸시했던 아시아 남자가 백인 소년들의 우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나 이소룡이 참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뭐 약물 중독, 왜 이렇게 유명해지면 약물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유명해지더라도 아스피린, 타이레놀은 괜찮지만 아무튼간에 결국 과다복용으로 사망을 합니다. 자, 이소룡이 사망하고서 이소룡류의 영화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진짜는 못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한번 판도를 바꾸는 아시아 액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성룡입니다. 성룡. 성룡은 기본적인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 전에 아시아 액션 영웅, 아시아 액션 히어로들은 대부분 야마도라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왜냐면 테마는 같아요. 복수, 원한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이제 복수를 해야 되니까 복수를 하는 사람이 캐릭터가 밝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인상 쓰고, 항상 화가 나요. 이런 캐릭터인데 성룡은 거기서부터 다릅니다. 굉장히 명랑한 청년으로 등장해요. 원한이 없어요. 기억나신 분 기억나시죠? 바가지 머리고 이런 거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캐릭터도 그냥 그 도시에 뭐 그런 뭐라 그러죠? 도시의 그 알바생 같은 거예요. 식당 주인한테 혼나요. 막 식당 주인한테 하지 마, 저양이야, 화영이야. 그리고 성룡 여기 머리를 꿀밤을 때려요. 옛날엔 그게 가능했나 봐. 주인이 때리는 게. 그 성룡이.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뒷골목에 음식 쓰레기를 버려 갔다가 우연히 범죄자들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이 목격자가 되면서 이 범죄자들에게 조직에게 쫓기기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다르면서 또 뭐가 달라지냐? 액션이 다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절도 있는 액션, 절도 있는 기합, 아주 비장미 이런 것들이 했다 그러면 이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약간 모자라고 밝은 청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션 자체가 다르다. 야가 아니에요. 나를 때리고 물을 마시고 다시 춤을 추듯이 액션을 합니다. 액션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예, 완전히 다른 변화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판도를 바꾼 게 이소룡. 그럼 이소룡에서 계속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는 액션들만 계속 탐구를 했었는데 이 성룡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새로운 성룡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룡의 시대 굉장히 오래 가죠.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던 중에 이 영웅의색이라는 영화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룡 영화랑 비슷하게 현대를 배경으로 했어요. 현대의 홍콩입니다. 네, 현대 홍콩을 배경으로 갖고 총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총기는 백인들만 쓰는 거였어요. 영화 안에서 백인들만 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옛날 영화 중에 흑인 총잡이 나오는 거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네. 총은 백인들만 씁니다. 무조건. 네. 아시아인도 총을 못 씁니다. 못 써요. 왜냐면 그건 어떤 거냐면 한때 좀비는 다 서양인들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흡혈귀도 한때 다 서양인들이었어요. 동양인이 좀비야? 좀비 미국 건데? 뭐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에. 예. 아무튼간에 백인들만 권총을 들고 도심을 활보하는 영화를 찍는데 아시아인, 동양인 남자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담배하고 이쑤시개 성냥개비를 꼬나 물고 총을 쏘기 시작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그 제가 저희 반에 고등학교 때 저 홍콩의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있다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내고 있었어요. 애들이 다 물어봤어요. 걔한테 둘러싸가지고. 너 총 봤어? 영화의 영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애들이 들뚫어진 애들도 아닌데 야, 총 봤어? 몇 번 봤어? 나는 총 한 번도 못 봤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씨. 맨날 죽이더만. 아무튼 간에 이 홍콩색에서 이제 총기 액션이 등장하는데 또 달라진 게 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액션을 돋보이게 만들려면 필름을 빨리 감았습니다. 빨리 돌렸어요. 그래야 더 스피드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영웅본색에서 오우상 감독이 시도한 건 완전히 다른, 거기서 슬로우 모션을 걸어버립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 지금은 그게 굉장히 익숙한 문법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왜 저래? 뭐야 이게? 자, 주윤발이 권총을 품에 숨긴 채 악당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딱 쓰면 문이
슬로우 모션도 있거든요. 그리고 권총을 풀고 있는 권총을 깍 팡! 그리고 총 탄비가 평평평평평 저쪽이 맞춰주고 으아! 팡! 팡! 그랬다 다시 당당당당당당당 그리고 다시 빠져나갈 때 다시 슬로우 처음이었어. 모두가 놀란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오우상 감독에게 수많은 서양 감독들이 그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 영화나 외국 영화들이 우리 한국 영화들도 가장 긴박한 순간에 슬로우 모션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영향이죠. 영웅 건색의 영향. 예. 자,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와, 총 한 발 한 발 이렇게 액션 하나하나가 이렇게 긴장되고 이 긴장감을 높일 수가 있구나. 그 전에는 뭐 그 좀 전에 그 말한 씬들은 어떻게 찍었냐면 주인공이 들어와서 문을 빨리 열어야 돼. 천천히 열면 안 돼요. 긴박감 줄 때, 따다다다다다 이런 거. 선글라스 성냥을 딱 물고요. 자, 이 영화가 이제 아시아를 석권하고 한국에도 상륙을 하죠. 한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필두로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녀유언, 뭐 강시, 뭐 이런 홍콩. 지금은 한류 뭐 이러고 한국이 세계의 뭐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중심은 홍콩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배우들보다 홍콩 배우들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뭐 주윤발, 왕조연, 뭐 이런 장국영 이런 분들이 유덕화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사람의 밀키스 광고 찍고 돈 엄청 내가지고 이렇게 가고 공항에 막 소녀 부대들이 막 오고 그랬어. 자, 한국에 상륙을 해서 난리가 났죠. 특히 이 영국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열광했어. 그 열광했던 청소년 중에 누가 있었다? 그 귀여운 애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본 겁니다. 와, 그때만 해도 뭐 표현력이 다 아주 뭐 단순한 죽인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영화 모습을 보고 나서 몇 번을 더 봤죠. 그때 이제 동시상영관이라는 게 서울에 많이 있을 때 큰 몇 번을 더 보고 이제 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소설 집필을 시작합니다. 갱스터 소설을 써야겠다. 자, 영웅모색관 갱스터 소설을 써야겠다. 영웅모색관 홍콩이 무대였지만 이제 저는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했어요. 제가 전미의 전체 미국의 조직의 대부 그리고 제 친구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보스, LA 지역의 보스, 시카고 지역의 보스, 친한 애들은 대도시, 안 친한 애들은 소도시. 왜 매관 매직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친한 애들은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고 제목도 갱스터 적으니까 아주 그 격조 있는 제목이었죠. 항준 본색. 아시겠지만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회를 제가 씁니다. 항준 본색 제1화 죽음의 그림자. 빽빽한 볼펜으로 자, 뒷장 다시 해가지고 2페이지. 뭐 아시겠지만 옛날엔 종이를 한 명만 쓰는 건 죄악이었어요. 나쁜지 문자 전략의 시대니까 종이는 반드시 양면 다 써야 되고 집에 이제 신문지 전단으로 들어오는 그 전단지 뒷면도 집에서 다 썼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몇 장을 해가지고 이제 소설을 빡빡하게 써가지고 학교에 다 들어가죠. 이제 같이 제 짱한테 야, 너 영어문제 좋아하냐? 와, 너무 좋아하냐? 그래? 나 이거 비슷한 거 한번 써봤는데 한번 볼래? 좋아! 다 봤어. 어때? 와, 야, 죽여! 야, 이거 다 봤겠네!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면서 그런 애들을 본 적 있을까요? 항상 흥분해 있는 애들.
남자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와! 쇼크카! 중간에 감정이 없는 애. 좋아! 좋아! 대박! 뭐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아! 다음에 어떻게 돼? 저 뒤에 있는 애가 이제 야 그거 뭐야? 이거 장항준이 쓴 건데 재밌어! 야, 나도 보여줘. 나도 보여줘.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소설을 돌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씩 낮게 이제 돌려보기 시작.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돼? 무슨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또 쓰는 겁니다. 연재니까. 이야기가 제2화 찬란한 여명. 딱 갖다 줘. 야, 와, 나 갖고 왔어.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옛날에 이제 뭐 연배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옛날에 한 반에 학생이 한 70명 정도, 뭐 60명 후반대 가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담임 선생님하고 몇 마디 못 해보고 학년이 바뀐 애가 꽤 많았어요. 아무튼 간에 제 주변 애들한테 너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큰일 났네. 제 주변 애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기다리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주변에는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학교가 너무 심심한 곳이에요. 왜 그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죽어 있다가 쉬는 시간 시작하면 집에 그때 야! 그렇게 10분 동안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는 다시 지쳐서 수업해요. 그리고 아주 뭐 엄청난 패턴으로 하는데 그 수업 시간의 무료함을 몰래 이렇게 접어가지고 계속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보고 제가 보고 우리 분단 애들이 보기 시작하고 옆 분단으로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돌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반 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발명이 몇 개 있죠. 뭐 많은 발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종이의 발명,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를 꼽는 게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인쇄술이 없었던 시대에는 누군가 멋진 사상가나 소설가가 있으면 이 작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쓴 걸 제자들이 필사합니다. 똑같이 보면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권의 책이 한 명의 사상이 크게 생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도시에 역병이 불었다. 그 문화는 없어집니다. 전쟁이 나서 화재가 발생했다. 책 몇 권만 불타면 없어지는 거예요. 필사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그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전되는 강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인쇄본들이 활자만 있으면 되니까 활자를 계속 찍어냅니다. 바다를 건너서 다른 문명 세계에도 전파가 돼요.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 밖에 나가서 제 소설을 복사해 옵니다. 이 인쇄술에 놀라운 전파력. 옆반 애들이 보기 시작하고, 이과 애들이 보기 시작하고, 우리 밑에 후배들이 보기 시작하고, 위에 선배들이 보기 시작하고, 심지어 선생님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이제 왜 애들이 열광했나? 이제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전미의 대부.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제 보스들. 그리고 상대편 조직이 있어요. 진짜 비열한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 이런 나쁜 놈들이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매회 한 번씩 죽입니다. 애들이 열광을 하죠.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도 선생님들이 애들도 그랬지만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애들을 체벌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오히려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우리 애 좀 더 때려달라고. 애가 메조키스트인가요? 왜 더 때려달라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할 정도로 교실에서 폭력이 항상 만연했습니다. 예, 예. 그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 막 하다가 저쪽에서 야 그거 놔줘. 놔줘 나와. 놔줘 나와. 놔줘. 한 명이 손을 들어.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인 익숙한 점이죠. 시계를 풉니다. 시계를 풀고 이제 얘를 잡고 교탁부터 뒷칠판에 얘 몸이 닿을 때까지 따귀를 때리면서 가는. 얘는 또 얘?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진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 네, 그냥 야만의 시대였어요. 야만은 야만적이었어요. 근데 또 웃긴 건 야만적이면서도 낭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야만과 낭만이 공존했던 시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간혹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 매번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이제 그러니까 이 소설이 엄청 이긴 거예요. 소설 기다리는 독자들이 생깁니다. 집에 딱 들어가도 다녔습니다. 그럼 제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서 소설을 쓰지. 엄마가 얘 과일 좀 먹으면서 해라. 싫어. 시간이 없어. 이거 좀 먹으면서 해. 아니 엄마 나 진짜 싫어. 야! 기다리는 독자들 생각하고 과일이 먹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놀라셨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공부를 여러분 이제 뭐 다른 이과에도 점심시간 누가 찾아옵니다. 야 정한준, 네가 정한준이구나. 너 소설 잘 보고 있어. 그리고 뭐 부탁이 있어. 얘기해봐. 생물도 죽여. 아주 어려운 일이야. 아주 쉬운 일. 아주 쉬운 일. 가서 들어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분이 이제 저희 학교 김태식 주장 선생님. 그분이 정말 더티하게 돌아가셨어요. 애걸복걸하고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뒤돌았을 때 총 쏠려고. 그냥 진짜 악질이었어. 아무튼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게 모든 이제 일에는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항상 인생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좋다. 제가 왕과 사는 남자가 잘 돼가지고 막 사는데 야 너무 좋겠어 너무 좋겠어 하는데 분명히 뭐가 올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야 했다. 근데 그 해낸 것 때문에 재앙이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야. 그래서 진짜 막 그러면 안 되지만 차 안에 번개탄을 펴놓고 죽으려고 했다가 거물이 된 사람도 있고.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이제 어디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불행이라는 게 예측하는 순간에 오지 않지 않습니다. 진짜 불행은 우리가 축배를 들고 시시덕거리고 신나게 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등 뒤로 다가와서 내 등에 칼을 쏘는 게 비극입니다. 불행이 예측된다면 우리가 살면서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불행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웃고 떠들 때 우리가 95년도 OECD 가입을 해서 선진국이 됐다고 전 국민이 축배를 든 2년 후에 IMF가 와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 유럽 같은 선진국이 되는구나 할 때 그 불행이 찾아왔죠. 그리고 모든 게 막 잘 되고 막 이제 한국 막 문화 산업도 막 발전하고 막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뭐가 반도체가 어쩌고 막 급성장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왔죠. 지금 또 그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하다고 싸워가지고 나 지금 이제 저 이태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프랑프리 개쎄. 상상하기 힘들죠. 이게 저도 그 당시에 똑같은 게 옵니다. 이 소설이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내긴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독자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야,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자기가 나오잖아요. 초상권처럼 자기 거를 자기 더 멋있게 그려달라. 그리고 뭐 누구는 야 그래도 지리는 그래도 우리한테 인간적으로 해줬는데 지리는 왜 주겠냐 뭐 이런 거예요. 향이 좀 호감이 있었나. 아무튼 이제 뭐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제 소설 집필 끝내기로 결심해요. 한 번에 끝내야 돼요. 한 번에 끝내요. 자 어떻게 끝내냐. 마지막 회는 이제 지금도 생각입니다. 저희 집에 뉴욕에 있는 대저택이 있어요. 아마 못 보셨겠죠. 그 대저택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전미에 제가 보스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큰 거실, 그 저택에 수영장이지, 승마장이지 엄청났어요. 장관 아무튼 그 집에 큰 넓은 거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샴페인 같은 거. 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배.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창밖을 보면서 보다가 저게 뭐지? 모두가 이제 그쪽을 바라보면 이제 그 눈부신 선광과 함께 버섯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지금은 핵전쟁으로 멸망합니다. 모두를 죽이면 불만이 없어요. 한 번에. 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교훈적인 내용이었어요. 네. 인류 전체의 불행은 그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다. 네. 자, 아무튼간에 이 소설이 끝나고 너무 편한 겁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집에 가서도 이제 누워서 뭐 편하게 있을 수 있고 트레이닝 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뭐 일주일 정도 괜찮아. 한 2주 정도? 며칠 지나고 왔다가 이제 뭔가 허해지기 시작하고. 왜 이러지? 이렇게 홀가분한데 왜 뭔가 빈 것 같지? 왜 이렇게 허망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다면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어줍지 않은 소설을 쓰면서 저한테 가득했던 것이 창작의 희열이라는 거였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네. 그게 있었는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을 때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비정규직의 끝판왕이에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게 불안정한 직업이잖아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 아주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힘들 때 포기해요. 앞이 밝아 보이지 전망이 밝아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버티느냐? 이 창작의 희열을 기억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도 그 언젠가를 위해서 오늘은 참고 묵묵히 버티면서 쓰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제가 그 소설을 쓸 시간에 수학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학을 했으면 뭐 수학 100점 맞았을까요? 네, 뭐 영어를 했는데 영어 100점 맞았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습니다. 네. 꼴찌보다 조금 올라갔겠죠.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 학부모님들 이렇게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전에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왕산을 하기 전에 이제 특강 같은 걸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냥 그런 얘기했어요. 공부를 성공할 수 있는 몇 명 안 됩니다. 헛돈 쓰지 마시고들. 제 후배들한테도 그럽니다. 너 자식 딱 보니까
공부 못하게 생겼다. 맞아요, 맞아요. 형, 얘 진짜 공부도 못하고 얘가 왜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계속 이것저것 보냈는데 그럼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키지 말고 학원에 보내줘. 학원에 갈 돈을 지금부터 계획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거기다 저금을 해줘. 걔가 20살 될 때 거의 1억 될 거야. 차라리 얘가 새 출발, 성인이 돼서 새 출발, 차라리 그 돈이. 어차피 1등, 2등, 3등, 4등, 5등 요거 몇 명 빼고는 공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얘기합니다. 스카이 빼고는 다 똑같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막 극단적인 경쟁을 해서 진짜 행복하게 되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제가 왜 옛날 그 시절을 낭만과 야만이 공존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90년대 이전의 한국 영화와 90년대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한국 영화의 이 사운드적인 특징이 가장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목의 소리예요. 90년대 이전의 한국 영화에서는 골목길에서 사운드 이제 입히는 거죠. 항상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들은 골목에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뭐 시리즈 이런 거 보면 그때 당시를 재현한 드라마나 그 당시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애들이 전부 골목에서 뛰어놉니다. 골목에서 뛰어놀고 골목의 벽에다 낙서하고 혼나서 호딱지가 집 밖으로 쫓겨나고 골목에서 다 놉니다. 골목에서 다 놀아서 그때는 골목은 아이들 소리가 없으면 골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 이게 바뀝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어가면은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구나. 애들은 어디 가서 노냐? 학원 가서 놉니다. 엄마들이 막 연매 있으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녁 때 되면은 각자 집에서 엄마가 창문 열어서 밖에다 대고 소리친다.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때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말도 뛰기 전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그래요. 저 집 애한테 뒤처지면 안 되고 그 집에는 그런 거 아직도 안 시켜요. 막 그런 얘기들 합니다. 뭐야? 내 자식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니야? 다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나의 노후는 뒷전이야. 장수의 100세 시대에 50대의 직업을 잃잖아요. 40 몇 년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보면 애한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종교 1등을 하는 것도 아니야.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야. 세계적인 명문대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어. 와,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 골목에서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고 애들 해서 숙제 안 해가면 엎드려 뻗쳐가지고 빠따 맞던 시절. 숙제 안 해오는 애들도 참 많았어요. 지금 부모가 기를 쓰고 숙제를 하죠. 애 숙제를 같이. 담임 선생님도 그걸 아는지 엄마 수준에 맞춰서 숙제를 준다고. 저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컸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제 이름, 제대로. 1, 2, 3, 4, 5, 6, 7, 8, 9, 10만.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웠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살 때까지 선행을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자기네들은 골목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으면서 애들한테는 한번 엿먹어봐라. 어렸을 때부터 삶의 무게가 뭔지 알려주겠다. 그렇게 돼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얘네들은 놔버립니다. 됐지? 엄마 아빠 됐지?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거야. 걔네 말은 회사 가도 갑자기 안 나와. 쟤네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거든. 목 졸린 듯이 막 뒤식하듯이 열심히 살았거든. 애들 지친 거예요.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됐지 엄마?
이제 됐지? 엄마 대학만 가면 된다 그랬잖아.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회사 상사한테 전화해가서 우리 애가 몸이 아픈데 오늘 회사를 빠지면 안 될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도널드 트럼프 같은 얘기예요. 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요즘은 비행기 표 때문에 열받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아, 제가 하려던 얘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에요. 이제 수술 마무리 좀. 고등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입시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예.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쫄리더라고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당연히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향준이 너는 여기 이거 이 학교 어때? 아니 이런 학교도 있습니까? 나도 네 덕에 이번에 처음 알았어. 원서를 내보면 학교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이렇게 이런 이야기 만들고 영화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영화 하고 싶은데 이제 근데 그때는 또 지금은 한국 영화가 엄청나게 뭐 세계의 뭐 어떤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뭐 우리나라 사람 만들면 넷플릭스에서 막 1, 2, 3위 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영화 80년대 방화라 그래가지고 에로 영화의 전성시대입니다. 에로 영화의 전성시대입니다. 에마 부인, 병광세, 앵무새 몸으로 울었네, 산딸기, 무릎과 무릎 사이, 마님은 왜 돌쇠에게 쌀밥을 주시나요? 뭐 이런 한국 영화 그러면 빨간 앵무 다 그게 주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어요. 저것들 저 딴따라 저 무식하고 저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견 배우 선생님들 그때 다 벗었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남자 배우들, 여자 배우들 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자, 근데 그런 시대에 연극 영화가 영화라는 게 환영받지 않는 시절이니까 전국에 연극 영화과가 6개인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00배 될 거예요. 지금 대학마다 연극 영화 관련 과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한 대학에. 네. 왜 그때는 몇 개 없었고 지금 수백 개일까요? 산업이 흑주소입니다. 이게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가 많아지는 거고 전망이 없고 이거는 아주 비참한 거라고 생각하면 과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대학 또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실기로 학생을 뽑아요.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실기를 보니까 그 안에는 물론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도 간혹 있었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요. 이 경쟁률 제가 합격할 자신이 없죠. 1대1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수십 대 1이라는 게 저는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영역과 붙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붙어가지고 그래도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워서 나중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나? 영화 작가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불가능할 거. 그러다가 이렇게 또 기적이 몇 번 일어나가지고 에로 영화 찍은 거 아니야? 에로 영화 찍으려고 감독이 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만큼 비참하던 시절이 있어요. 이 기생충 얘기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이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을 탔거든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이 작품상을 탄 건 어떤 경우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청룡영화상에서 작품상을 베트남 영화가 수상한 거랑 똑같습니다.
베트남 배우가 베트남 감독이 만들고 베트남 말로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 흥행 최고를 했어요. 미국 백인들, 그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자막 있는 영화를 안 봐요. 안 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평생 영어만. 네. 그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죽습니다. 네. 엄청나네. 정말 그냥 들리는 대로만 살던 사람들. 보기만 하고. 네. 자막 있는 영화를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이 아시아의 감독이 찍은 이 영화 한 편이 미국을 완전히 흔들고. 그래서 그분 얘기 또 해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쳤다. 아카데미는 미쳤다. 라고. 진짜 이런 제3세계 영화권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거,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한 거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놀랄 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수상소감에서 했어요. 우리는 드디어 이 영화 한 편으로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1인치가 뭐냐면 자막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자막이 있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되면서 50억 개 인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력이 막 펼쳐집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근데 그 시대, 제가 있었던 시대 그런 시대예요. 일단은 영국령 가겠다 그러면 깃방맹이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빡! 밥상 뒤집어. 내년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몇 명이 뭐 주무실 때 눈에 흙을 넣고 아무튼간에 이렇게 한국 영화가 좀 홀대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당연히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영문영과 말고 그냥 담임 선생님이 얘기한 인문계 대학교 그냥 이렇게 저기 어디 있는 학교를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가지고 그 을지로에 있는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그 영국 영화인데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저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야겠다. 저런 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딱 지나가는데 그 을지로 입구가 거쪽에 이제 중앙극장이라고 옛날 큰 극장 앞에 큰 넓은 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토요일 오후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버스가 막혀가지고 꼼짝을 안 해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실어보자.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과반이 넘으면 영역 공원서 쓰고 과반이 안 넘으면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야. 그 인문계 그냥 대학을 쓰자. 일단 세기 시작합니다. 자, 저 애어분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 자, 휴가농 군인은 뭐 착각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한 명도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 안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는 남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길로 가도 인생을 조질 놈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인생을 조질 놈이니 기왕 조질 거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조지자. 일명 장항준의 조지로. 실패는 내정돼 있다.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영화 감독이 될 리가 없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사도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어차피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되고 죽는 게 다 매한가지라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장렬히 전사하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하고서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영국영화과 원서를 써야겠어. 뭐라고? 영국영화과 원서를 쓰겠다고. 아까 그 사람 하고 싶은 게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집안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안 했던 자식이라서 그래 어차피 얘는 얘 형하고 얘 동생이 먹여 살릴 거니까 이제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 그게 이제 장남들이 못 가진 특권 중에 하나죠. 그래 넌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막내도 좀 그런 면들이 있고. 그참 옛날에 보면 옛날에 그 장남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모든 장녀들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저 둘째라서 얼마나 복받아서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아주 천신만고 끝에 서울예대 영국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 끝났습니다. 그렇게 환영해 주실 줄 네,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장항준 감독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0분이라는 시간이 감독님의 유쾌한 입담으로